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오세아니아 속의 새로운 한국. 2. 이라크의 뜻밖의 전. 3. 이집트의 확고한 등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국호 변경에 성공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국호 변경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도 국호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뜻밖의 태평양의 한 섬나라가 신한국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과도 밀접한 인연이 있는 팔라우가 어째서 이름을 신한국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명칭은 보통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한 나라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 나라에게 있어도 외국에게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국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말이거나 자국의 역사 및 이해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기에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바꾼 국가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성공적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국가는 바로 튀르키예일 것입니다. 터키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머릿속에 박혀있던 튀르키예는 올해 6월부터 명칭을 튀르키예로 변경했습니다. UN 역시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외교적으로 모든 공식 문서의 튀르키예가 정식 명칭으로 바뀌었죠. 오래전부터 튀르키예인들은 자신을 튀르키예라고 불렀습니다. 오히려 터키라 부르는 일 현지에서는 드물 정도죠. 그러나 공식 명칭이 터키이기에 외국에서도 튀르키예인들은 이를 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식 표현인 터키는 칠면조라는 뜻을 가리키는 데다가 겁쟁이, 패배자를 의미하는 속어로도 사용하기에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호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꾸고자 유엔에 요청. 이를 유엔에서 받아들이면서 나라 명칭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국가들도 국가 명칭 변경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뉴질랜드 일각에서는 국가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튀르키예도 바꾼 만큼 뉴질랜드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마오리 원주민들을 비롯한 뉴질랜드 시민들 사이에서 변경 논의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질랜드 의회가 새 국가 이름으로 아오테아로아티아로아로 바꿀 것을 고민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호는 1642년 뉴질랜드 섬을 발견한 네덜란드인이 붙인 이름으로 식민지 역사를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곳을 지켜왔던 마오리족의 언어를 이용해 아오테아로아가 더 의미있고 뜻있는 국명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아오테아로아는 마오리어로 구름을 뜻하는 단어로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이 뉴질랜드로 온 길을 찾을 때 도움을 줬다는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논의를 주도한 원주민 출신 라일리 와이키티 대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며 원래 이 땅의 이름을 복원하고 세계 무대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이들의 역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현 뉴질랜드 총리인 저신다 아더는 이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호 변경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국호 유지에 대해서 치열한 찬반이 있는 만큼 현 국호를 변경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 튀르키예가 촉발한 국호 변경이 세계 곳곳에 번지면서 뉴질랜드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다른 곳도 국호 변경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 섬나라 가운데 한 곳이 국호를 신한국으로 바꾸겠다며 놀라운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현재 팔라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섬나라 팔라우가 그 주인공이죠. 이미 한 차례 대한민국에 편입하고 싶다며 이야기가 나온 이 국가에서 이제는 국호명을 신한국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팔라우는 나라 이름을 신한국으로 바꾸려고 한 것일까요? 팔라우는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입니다. 나라의 시작부터 식민지, 배경에서 시작된 국가죠. 스페인 선교단에 의해 발견된 팔라우는 이후 스페인 영토로 편입되어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독일이 태평양 군도를 지배하면서 독일 손에 넘어갔다가 일본이 독일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탈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남양 군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곳은 일본이 발 디딘 이후로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소수의 일본인이 다수의 팔라우인들을 탄압하는 구조였죠. 팔라우의 코루르코로르에 남양청이라는 통치기관을 설립하며 서는 현지의 일본어 교육은 물론이고 일본 문화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과 팔라우는 비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바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남양군도로 끌려와 구역에 종사하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과 팔라우는 접점을 가지게 됩니다. 강제 동원된 한인 노무자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엄청난 노동을 통해 팔라우에 일본 시설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물러가고 미국이 팔라우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199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립국의 지위를 차지, 독자적으로 국제 무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향력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바로 나카무라 쿠니오의 존재 때문입니다. 팔라우 정계에 입문하면서 순식간에 대통령으로 자리잡고 그가 재임하는 동안 팔라우에는 일본식 문화가 그대로 퍼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일본 교육을 장려하면서 일본어도 공용어로 지정하는 대다수의 팔라우인들은 저항도 할 틈 없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야 했죠. 이후 팔라우 개 대통령이 올라서면서 팔라우는 비로소 독립국으로서 자신만의 정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라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원 이점도 없었습니다. 수령길 휩쓸려 대통령은 거기에 더해 섬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전무후무한 위기에 놓인 국가를 구해야 하는 책임도 또안아야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점점 나라가 잠기는 것이 눈에 보였죠.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에 나선 그는 강력한 어투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 그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도 군사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긴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진 못했죠. 그런 그에게 도움을 준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팔라우를 비롯해 남태평양에 널리 퍼져 있는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를 도와준 것입니다. 팔라우 경제를 주무르는 10대 기업인 중 하나인 하순섭 회장은 어려움에 처한 그를 물심양면 도와주었죠.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호텔, 슈퍼마켓 등 각종 사업에 영향력을 뻗은 그는 팔라우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지금은 팔라우의 유명인사이자 팔라우 사회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인의 근성을 보여준 그는 일본인들이 주류로 잡고 있는 팔라우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기 등명을 거듭했고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를 본 한국계 후손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많은 한국인과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팔라우를 정치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은 물심양면 팔라우인들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남양군도에 끌려와 고초를 겪었을 때 팔라우인들이 보인 호의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행동을 했죠. 수령길 휩쓸려 대통령은 그런 한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팔라우는 조금씩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한국에게 보답하고자 했죠. 그리고 대통령 덕분에 카이는 누리호 발사 추적을 하기 위한 장소로 팔라우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라우가 한국이 원하는 조건의 토지를 선뜻 제공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 팔라우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한국이 해결해 주었죠.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팔라우를 한국의 해상도시를 통해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팔라우가 미래에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팔라우 대통령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세계 최초로 해상도시 프로젝트가 건설 중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상생활이 보편적으로 바뀔 것을 생각한 한국과 세계기구가 힘을 모아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처음 한국에서 시도한 것이죠. 오션익스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된다면 설사 나라가 잠겨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팔라우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시도된 만큼 기술이나 물자는 한국에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이 선뜻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팔라우는 말 그대로 한국 때문에 나라를 그대로 유지하리게 된 셈이죠. 팔라우가 명칭을 바꾼 것은 생명의 은인인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신한국 덕분에 자신들이 다른 곳을 갈 필요 없이 고향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팔라우의 국호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 팔라우가 먼 미래에도 유지되길 기원하며 최근 들어 국산 경공격기 FA-50에 대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가 중동과 아프리카 방면 수출 전초기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은 12월 8일 이집트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은 물론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라크 국가와 국민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LCC 대통령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1차 중국아랍 정상회담에 앞서 모하메드 시아 엘수단이 이라크 총리와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2년 10월 말에 새로운 이라크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라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집트 대통령과 이라크 총리 간의 첫 만남입니다. 이 회의에서 LCC 대통령은 카이로와 바그다드의 긴밀한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이라크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집트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집트 지도자는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 모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집트와 이라크 간의 공동 프로젝트 실행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집트의 강한 믿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에서 더 철저한 모습을 보여 한번 구매한 국가들은 매우 높은 재구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 방산업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들이 구매국들의 호평을 받으며 한국 방산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FA-50을 두 번째로 구매한 나라인 이라크. 2013년 이라크는 2조 2천억 원을 들여 FA-50을 기반으로 한 경공격기 T-50IQ-24대를 도입했었는데요. 구매한 것까진 좋았지만 이지로 인해 내전이 발발해 공군기지가 파괴되고 파일럿 교육을 진행할 수 없어 이라크로 향한 T-50IQ는 먼지만 쌓인 채 창고에서 방치되게 되나. 이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라크군은 T-50IQ를 본격적으로 운용하려 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라크는 카이의 도움을 요청했고 카이는 기꺼이 이라크로 날아갔습니다. 카이는 이라크 공군과 T-50IQ의 운용률을 높이기 위한 후속 군수 지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금액만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카이는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T-50IQ를 THLH 완전분해 정비하고 이라크군 조종사들에 대한 조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지원 계획의 1단계가 마무리되어 T-50IQ-24대가 다시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T-50IQ 행사에 참가한 이라크 국군 총사령관 및 이라크군 장성들, 새롭게 탄생한 T-50IQ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새롭게 날아오른 T-50IQ의 모습에 매우 만족. 공장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정비된 T-50IQ의 모습에 이라크군 장성들은 카이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고 FA-50의 추가 도입과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해 의논 중이라고 합니다. 카이는 이번 후속 지원 사업으로 앞으로도 수십 년간 대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투기와 같은 고액의 방산 장비는 단순히 구매한다고 끝이 아닌 유지, 정비에 많은 비용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전투기의 수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항공기 개발과 양산이 30%라면 후속 운용 지원은 70%에 달한다고 할 만큼 훨씬 비중이 큰 시장입니다. 때문에 해외 유명 방산 기업들에서는 유지 보수를 명목으로 후속 군수 지원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죠. 한국의 F-15K는 구매가가 1,000억 원이었지만 정비를 위해 제조사인 보잉사에 매년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F-15K를 30년간 운용할 경우 1대당 3에서 4천억 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이라크와의 후속군 주지원 사업 체결은 매우 반길만한 일입니다.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분야에 우리나라 방산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FA-50을 개발한 카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FA-50의 성능 개량에 힘씀과 동시에 전투기의 핵심 부품들을 국산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FA-50 부품의 100% 국산화가 완료될 경우 기존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음과 동시에 전투기 부품 수출로 막대한 이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에 대한 한국의 사후 지원은 전투기 정비에만 멈추지 않았는데요. 극비리의 카이 직원들이 파견되어 이지의 공격으로 파괴된 공군기지를 건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최초의 사례로 군사기밀 유지를 위해 이라크와 한국 언론에도 밝히지 않고 극비리의 건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라크의 국방에 큰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라크가 믿을 만한 고객이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이라크는 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FA-50 대금을 전액 지불했는데요. 카이 역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 이라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며 FA-50 추가 도입 계약을 따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산사업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원소스 멀티유즈가 기능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선두주자인 K9 자주포는 만족스러운 성능에 더불어 철저한 후속 지원으로 한국 방산 수출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곤 하는데요. 단순히 판매해서 고치는 것이 아닌 현지 생산기지를 건설해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그 나라를 기반으로 주변국들의 K9 수출을 이어나가는 행보를 보이며 빠르게 세계 자주포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에 면허를 주고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수출 전략의 한편에선 K9를 구매하고 생산기지를 건설한 나라에서 K9 복제품을 파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터키에서 만든 K9 파생형인 T-155 프루트나가 유럽 자주포 도입 사업에 끼어들려 했지만 자격도 얻지 못한 반면에 K9 자주포는 수천 대를 계약하는 데 성공하며 어설프게 따라해봤자 결국 원본에 비할 순 없다는 것을 증명했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추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에도 생산기지를 건설해 상당한 물량을 현지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향수 수십 년 동안 한국이 얻게 될 이득은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기에 카이의 주도 아래 국제비행학교가 폴란드에 건설될 계획입니다. 기존 유럽의 파일럿들은 미국까지 비행훈련을 받으러 가야 했지만 가까운 폴란드에 비행학교가 생긴 유럽 전체의 파일럿들이 모여들어 T-50, FA-50으로 비행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럽 전체의 한국산 전투기를 원하는 잠재 고객이 무수히 많아질 예정이죠. 안현 오카이 사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 판매가 아닌 공동 협력의 시작이다. 폴란드와의 계약은 FA-50 1,000대 수출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FA-50 고객은 미래 KF-21의 잠재 고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군사 무기 판매는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대규모 사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한국 방산 기업들도 사후 지원과 현지 진출에 힘쓰고 있는데요. FA-50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 중인 필리핀 공군은 여러 번의 실전을 통해 FA-50의 성능을 체감함과 동시에 실전에서 FA-50의 한계를 파악하기도 했죠. 때문에 필리핀 공군은 카이 측의 FA-50의 추가 도입과 더불어 성능 개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습니다. KF-X 사업은 단순히 KF-21을 만들어낸 것뿐만 아닌 한국 항공기술 전체의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와 기술들이 향후 생산될 FA-50 블록들에 적용되어 그 성능이 향상될 예정인데요. 2021 서울 아덱스에서 공개된 바로는 카이가 FA-50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KF-21의 레이더를 축소한 자체, 국산 이사 레이더와 자체 중거리 0대0-241의 초하, 새 사격 통제 레이더, HMD 탑재, 전자전 능력 향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 관계자는 FA-50 경공격기의 항속거리 및 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능 개량을 추진 중, 고객 맞춤형 제안을 통해 FA-50 등 국산 항공기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FA-50이 블록 30에 도달할 경우 4.5세대 최강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제이스민 39 그펜 전투기에 버금가는 전투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펜 전투기의 대단 가격은 700억 원에 달하지만 FA-50의 판매가는 300억 원에 그쳐 비슷한 성능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각국에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성공적인 비행은 FA-50 블록 30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나 다름없기에 필리핀을 비롯해 FA-50을 보유 운용하는 국가들이 FA-50 성능 개량 사업에 어떻게든 참여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열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무기 수출이 세계 8위에 등극하여 한국 방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하나로 뭉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영국의 무기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며 한국과 달리 세계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 무기에 대해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덮어놓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한국의 훨씬 뒤처진 일본 방산의 현실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좁은 도로에 맞춘 작은 전차는 어느 나라도 안 삽니다. 험한 무쇠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도입국들은 이들과 달리 유튜브에서 이집트는 최근 미국과 트러블로 인해 주력 전투기인 F-16을 들여오는 데에 문제를 겪고 있었죠. 지난 8월에는 한국의 블랙 이글스임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사상 최초로 공연을 펼치며 이집트 측에서 한국의 군용기에 먼저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지갑을 연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피라미드 에어쇼 2022가 펼쳐졌습니다. 피라미드 에어쇼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자국의 전투기만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에어쇼에는 사상 최초로 한국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참여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한국에서 출발해 영국, 폴란드를 거쳐 이집트와 필리핀까지 거쳐가는 월드 투어를 진행하면서 세계인들의 눈을 즐겁게 했었죠. 하지만 이번 에어쇼의 의미는 단순히 한국의 팀이 환상적인 비행을 선보였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홍진욱 주 이집트 대사는 세계 최대의 문화유산이겨 관리가 까다로운 피라미드 위에서 한국의 비행팀이 비행했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관계가 정점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진욱 대사의 말대로 한국과 이집트는 그간 상당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이집트는
2017년부터의 교섭을 통해 올해 2월 K9 자주포 200문을 구매하고 수십 대의 K10 탄약 운반 차량도 덤으로 사갔습니다. 이중 초도 분량만을 한국이 직접 인도하고 나머지 전부를 현지에 구축한 생산시설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나왔던 루머로 K9의 거래 과정에서 FA50 도입의 물밑 교섭도 같이 진행됐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30일 이집트 국영아랍산업화기구 IN은 카이와 이집트에서 FA50 훈련기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웅식 카이 이사회 의장과 목타르 압델 라티프 아이 회장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까지 참석해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협력에는 최신 기술 이전과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 이행을 추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는 손을 잡고 인접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투기 수출에 나설 방침입니다. 카이가 이집트와 공동 전선을 구축한 것은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을 통틀어 최대 군사 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집트는 내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의 잠재적인 수요는 최소 70대 최대 150여 대에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 공개된 계약 내용은 T-50 훈련기와 FA-50 경전투기를 합쳐 총 150대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상황입니다. 수량이 많은 만큼 단가가 어느 정도는 떨어지게 되겠지만 폴란드가 48대 FA-50을 구매하는데 4조 원가량을 썼으니 이집트에 150대를 판매하는 규모는 거의 12조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한국과 체결한 계약은 과거 K9 도입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순히 구매 후 인도받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의 생산 기지를 구축해 직접 라이센스 생산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집트가 이러한 선택을 한 데에는 폴란드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무기 확보에 국가의 명운이 달린 폴란드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한 것으로 FA-50의 효용성은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와 이집트는 FA-50을 노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로 FA-50 최대의 강점인 F-16과의 호환성이죠. 이집트는 무려 208개의 F-16을 운용하고 있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의 F-16을 운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훈련기는 중국, 유럽, 브라질 등 호환이 전혀 되지 않는 기종으로만 채워져 있었죠. 이집트군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던 게 바로 이것인데요. 무기체계가 파편화되어 있어 보급과 훈련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죠.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뛰어든 기종은 FA-50 외에도 중국의 L-15와 이탈리아의 M346이 있었고 이 둘 모두 FA-50보다 가격 자체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파일럿들을 주력 전투기인 F-16 적응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만 했던 이집트는 도입 비용 차이를 감안하고도 F-16과의 부품 호환성이 70%에 달하는 FA-50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단연간 F-16을 운용하며 구축해둔 부품 및 정비 체계를 FA-50은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어서 운용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했죠. 도입 비용 차이를 메우고도 남을 만한 메리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사느냐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폴란드가 사저의 구매 대금 중 3할에 해당하는 1조 2천억을 한국에 덜컥 일시불로 내버린 것입니다. 납기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이는 먼저 뽑아간 번호표의 목까지 박은 셈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 전투기는 우리가 먼저 사갔으니 새치기는 꿈도 꾸지 말라고 전 세계에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언제 살지 눈치만 보던 이집트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재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폴란드가 당장 내년에 12대의 초도 분량을 가져가기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이 12대의 초도부는 국내용으로 생산되던 T-50을 죄다 긁어다가 FA-50으로 뜯어고치는 물건들입니다. 즉 한동안은 한국으로부터 직접 FA-50을 인도받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K9 도입 당시와 비슷하게 라이센스를 주면 현지의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필요한 분량만큼 직접 만들어 쓰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좋은 조건입니다. 앞서 언급한 폴란드와의 계약 때문에 한국은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밀린 수주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내년에 폴란드에 보내야 하는 12대의 FA-50부터가 기존 FA-50과는 격이 다른 블럭 24양입니다. 폴란드는 FA-50을 구매하며 한국이 블럭 20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면 그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이 성사되며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네요.
폴란드가 선수금을 입금하기가 무섭게 블럭 20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의 기종이 팬텀 스트라이크로 확정되는 등 빠른 진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팬텀 스트라이크의 통합 과정, 공중 급유 기능, 암램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등 블럭 20의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죠. 해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숨가쁜 스케줄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상태에서 폴란드 수출량의 2배가 넘는 이집트 계약까지는 아무래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집트 역시 한국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계약으로는 언제 FA50의 실물을 만지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생산이라는 방식을 취해 양국이 윈윈하는 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 역시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의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역시 FA50의 구매를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죠. 이들은 18대씩 2번에 걸쳐 총 36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제시했고 1차 교체 사업에서만 2조 원가량을 내는 가격 협상까지 카이와 마친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당국의 승인뿐이라고 하죠. 말레이시아의 경우 36대라는 적지 않은 양을 도입하는 만큼 거래가 성사될 시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를 자국 내에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데 말레이시아는 이 역시 반가운 상황입니다. 주변 동남아 국가 중 T50계열 군용기를 도입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도입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RO 센터까지 구축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자력으로 정비하자니 그럴 만한 기술력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틀은 비단 FA50이 아니라도 소량 도입한 무기들을 모두 부품 돌려막기로 혹사시키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근방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MRO 센터가 생기면 이들 국가들이 말레이시아에 굽히고 들어와서 T50 계열기들 정비를 받아가야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말레이시아에서 FA50 도입을 얼마나 통쾌한 일로 생각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계약 상황 역시 폴란드와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폴란드와의 약속이 이행되며 블럭 20 업그레이드가 확정되고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게 되자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제일름 2032 기계식 레이더가 빠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이죠. FA50 도입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도 사라졌겠다. 말레이시아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도장을 만지작거리며 언제 계약을 확정할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폴란드가 번호표의 못을 받고 이집트가 라이센스 생산 계약을 하나 한국과 먼저 접촉해버려서 졸지에 148대의 선주문 불량이 생겨버렸습니다. 간을 보다가 타이밍 잡는데 실패해버린 것이죠. 결국 말레이시아는 FA50을 어떻게 하면 빨리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카이가 FA50을 전 세계에 1000대 팔겠다고 말했을 때는 아무리 포부라고 하지만 과장이 심하다며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의 기세라면 한국이 서방세계의 경전투기 시장을 다 쓸어담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어느 사업이든 첫 물꼬를 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물꼬를 잘 골라 틔워서 FA50이 아닌 다른 한국 무기들도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F-16을 운용하는 나라들은 결국은 FA50 블록 20을 구입하게 되고 그 운용이 KF-21 구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F-35 구입을 할 수 없는 나라들이 꼭 구입을 할 것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